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공장 앞의 식당에서 일을 하며 살고 있었어요. 저 하나 먹고 살았다면 식당에서 번 돈으로 편하게 지낼 수 있었겠지만 어린 동생 뒷바라지까지 해야 하다 보니 삶은 영 넉넉하지 못했어요. 특히 어릴 때부터 동네 수재라고 불리던 동생 앞길을 위해 저축까지 따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허리띠는 조를 대로 조르고 내 얼굴에 뭐 바르거나 옷으로 치장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꾸미고 어디 나갈 일도 없었기 때문에 딱히 그런 일에 취미도 없었죠. 내 팔자에 무슨 로맨스냐, 내 동생 뒷바라지나 잘하자면서 그냥 젊은 날은 나 죽었다 하고 살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랬던 제 인생에 슬며시 끼어드는 남자가 있었죠. 그는 제가 일하는 식당 앞에 있는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손님 중 하나인가 보다 했어요. 3교대로 돌아가는 공장의 근무 일정에 따라 저희 식당도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새벽부터 점심, 저녁까지 그 사람이 오는 시간은 매번 제가 일하면서 가장 바쁜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몇 살처럼 보이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건 전혀 관심도 없었고 기억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오면 손님인가 보다, 주문하면 음식을 시키나 보다, 그게 전부였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그동안 저를 얼마나 지켜봤는지 계속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한 청년이 저에 대해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 슬쩍 물어봤다고 해요. 우선 모른다고 대답하셨다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니 깜짝 놀랐죠. 사람이 모를 때는 몰랐지만 누군가가 저를 좋아한다고 듣고 나니 그때부터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괜히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만 신경이 쓰이고 쳐다보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느새 시선이 그 사람을 향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수없이 드나드는 손님 중 하나로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우르르 몰아치는 인파들 사이에서도 그 사람 얼굴만 선명히 보이는 듯했죠. 나도 모르게 지나가다가 괜히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괜히 머리 한 번을 더 빗게 되고 이런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이상하고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동안 눈빛을 주고받다 보니 그 사람도 내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나 봐요. 일부러인지 모르겠지만 식사 시간도 아닌데 가게 앞으로 지나가면서 눈인사하고 가기도 했어요. 그러더니 마침내 용기가 나는지 계산하고 나가면서 쪽지를 하나 주고 갔어요. 저녁에 퇴근하면 근처 고깃집에서 밥이나 먹자며 일 끝나고 나서 그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고 망설임 끝에 일을 마치고 가게 앞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식당 앞에 그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제가 오는 모습을 보고는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어서 와요. 안 올까봐 걱정했어요. 일 끝나고 오느라 아주 힘들었죠? 제가 오늘 맛있는 고기 사드릴게요. 죄송한데 고기는 못 먹을 것 같아요. 혹시나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실까봐 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기 혹시 무엇 때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너무 부담스럽다거나 제가 혹시 싫으신 거라면 앞으로도 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 음, 전 괜찮으니까 솔직하게 말해주셔도 돼요. 제가 관심이 있다고 해서 그 마음을 꼭 받아주셔야 하는 건 아니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제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동생이랑 둘이 살고 있어요. 일 끝나고 가자마자 동생 저녁을 챙겨줘야 하는데 고기를 먹고 가게 되면 밥도 못 챙기고 뭔가 저만 맛있는 걸 먹고 들어가는 게 영 마음에 걸려서요. 어, 잠시만 여기 계세요? 그러더니 남자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검은 봉투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이거 가져가세요. 이게 뭐예요? 삼겹살이에요. 여기 삼겹살이 진짜 맛있거든요. 집에 가서 동생이랑 같이 구워 드세요. 네? 아니, 괜찮아요. 제가 앞뒤 생각하지 않고 너무 무리하게 제 기준에서 약속을 잡은 것 같아요.
시간 되시는지 먼저 물어보고 정했어야 하는데 미안해요. 아주 부담스러웠죠? 혹시 그러면 불편하지 않으면 내일은 동생분이랑 같이 여기서 목살 어때요? 여기 목살도 진짜 끝내주거든요. 셋이 같이 먹으면 동생 저녁도 해결되고 우리는 같이 데이트도 하고 일석이조죠? 그날 저녁 저는 그 사람이 사준 삼겹살을 가지고 가서 동생과 함께 맛있게 구워 먹었어요. 오랜만에 고기라서 그런지 동생이 너무 좋아하면서 먹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동생이랑 같이 전날 약속했던 똑같은 가게 앞에서 그 사람과 만났어요. 전날 저녁 고기를 먹었는데도 동생은 너무 신나게 먹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서 저희는 그동안은 나누지 못했던 많은 대화를 했어요. 그 사람은 원래 타 지역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홀로 남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이전에 다른 곳에서는 사업을 하려고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일을 시작하게 되면 계속 그곳에 머물러야 하기에 자신의 꿈까지 포기해가며 어머니를 위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동생을 챙기고 있는 저랑 공통점이 많더라고요. 자신은 형제가 없이 외동으로 자라 어릴 때부터 외로움을 많이 탔다고 했어요. 특히 남동생이 있었으면 엄청나게 잘 돌봐주고 챙겨줬을 것 같다면서요. 식사하는 내내 고기도 직접 다 구워주고 잘 익은 건 저랑 동생 앞에 하나씩 놔주면서 두 사람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른 것 같다며 뿌듯해하기도 했죠. 그 후로도 매번 제 동생을 챙기면서 함께 저녁을 먹고는 했는데요. 형이랑 만날 때마다 밖에서 외식을 하는 것은 물론 고기부터 짜장면 등 맛있는 것을 잔뜩 먹으니 동생은 언젠가부터인가 함께 저녁 먹을 날만을 기대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저 몰래 오락실에 게임도 하러 가고 학교 운동장에서 공놀이도 하고 야구나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은 같이 모여서 보기도 했어요. 이따금 월급날이면 마치 아버지처럼 남편처럼 치킨을 사들고 우리 집으로 오기도 했죠.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세상 어딘가에 정말 운이 좋게 이런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해도 내 동생까지 품어줄 사람이 있을까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나만큼이나 동생을 잘 챙겨주는 그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어졌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결혼을 결심한 계기도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의 어머니였죠. 저희가 만나기 시작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님께서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고 집에 꼭 한번 밥 먹으러 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 전부터 몇 번 말이 나왔지만 사실 저는 저 스스로 자신이 없어 선택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부모도 없고 학벌도 가진 것도 없는데 동생이라는 군식구까지 딸린 저를 어느 부모님이 좋아라 할까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를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들을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초대를 받고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는데 저희 관계가 깊어지면서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었죠. 어머님께서 남동생까지 데리고 오라고 하시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미 저는 충분히 신부감으로서 마이너스인데 어머니 집에 방문하는 첫날부터 동생까지 끌고 가서 저녁을 얻어먹기가 부담스럽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날 하루만 이웃집에 동생을 부탁하고 식사하러 그 사람의 집으로 갔어요. 잔뜩 긴장하면서 평소에 잘 입지도 않은 치마를 꺼내 입고 화장까지 했어요. 처음으로 발라보는 화장품은 마치 가면이라도 쓴 것처럼 얼굴 위에 둥둥 떠서 불편하게만 느껴졌죠. 평소와 다른 차림새에 긴장까지 더해져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어머니는 반갑게 달려오시더니 저를 덥석 안아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아이고, 고생 많았어. 어머니께서 안아주시면서 이야기하는 고생 많았다는 말이 왜인지 그동안 제가 지내온 모든 삶을 위로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누군가가 나를 안아주는 게 얼마만인지,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온도를 온몸으로 느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식당에서도 일할 때 자주 듣는 고생했다는 말이 이렇게 눈물 나는 이야기였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주책맞게 어머니 품에 안겨서 눈물을 훌쩍이고 말았어요.
제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를 내자 어머니는 다 안다는 듯 제 등을 따뜻하게 쓸어주시더라고요. 그 손길이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를 생각나게 하기도 했어요. 집안에서 풍겨오는 맛있는 음식 냄새와 요리하면서 만들어진 온기, 그리고 저를 품에 안아준 어머니까지. 오랫동안 제가 잊고 지냈던 예전의 추억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훌쩍이는 제 머리를 그 사람도 말없이 같이 쓸어주었죠. 현관에서 한바탕 눈물바람이 있고 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이게 무슨 잔치인가 싶을 정도로 불고기에 잡채, 나물, 소고기 묵국까지 정말 한상 가득 차려져 있더라고요. 이걸 다 누가 먹나 싶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니는 남동생이 같이 올 줄 알고 일부러 넉넉히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오늘 오지 못해 아쉽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동생이랑 같이 오라고 하셨을 때 처음에는 그냥 예의상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게 진심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함께 왔으면 동생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즐겁게 식사를 했을 텐데 저도 먼저 선입견으로 섣부르게 판단한 것에 대해 후회가 되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혼자 동생 키운다는 이야기 듣고 참 안타깝다 싶었어. 나는 남편이 있는데도 자식 하나 키우는 게 쉽지 않아서 힘들 때도 많았는데 부모가 되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젊은 아가씨가 아이 건사하려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어. 혼자 기댈 곳도 의지할 곳도 없이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렇게 저녁을 먹으며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너무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돌아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잠시만 기다리라며 주방 안에서 뭐를 바리바리 싸들고 오시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차려주셨던 음식들을 반찬통에 차곡차곡 담아주셨어요. 오늘 눈치 보여서 동생이랑 같이 못 온 거지? 난 괜찮으니까 다음에는 꼭 같이 와. 동생 혼자 저녁은 잘 챙겨 먹었을지 모르겠네. 혹시 몰라서 오늘 요리한 거 담은 거니까 가서 데워서 먹어. 반찬은 넉넉히 챙겼으니까 며칠 여유 있을 거야. 반찬통 비면 언제든지 들고 와. 또 가득 채워줄게. 빈손으로 와도 괜찮으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자주 놀러 와. 알겠지? 어머니가 싸주신 반찬통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계속 눈물이 났어요. 음식은 아까와 다르게 식었지만 그 안에 담긴 애정의 온도는 아직도 뜨거운 것만 같았죠. 어머니를 뵙기 전까지 완전히 확신이 들지 않았던 제 마음이 확실해졌어요. 나는 이 사람이랑 꼭 결혼해야겠다 싶었죠.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결혼을 결심하다니 제가 생각해도 조금 웃기네요. 그렇게 얼마 후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다정하고 자상한 남편, 저를 정말 딸처럼 생각해 주시는 어머니와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어머니는 집에 방도 남는다면서 제 동생까지 들어와 살게 해주셨어요. 사실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도 동생의 거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제 욕심으로는 동생과 함께 살면서 제가 직접 돌보고 싶었지만 남편이나 어머니의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나는 결혼해도 동생과 둘이 살겠다고 할 수도 없고 집을 따로 구분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기에 고민이 많았죠. 하지만 이런 고민을 미처 이야기하기도 전에 너무 다행스럽게도 남편도 어머니도 먼저 제안을 해주셨어요. 어린 동생 혼자 어디 가서 지내냐고 하시면서 집에 아들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같이 들어와서 살으라고요. 남편도 진짜로 그동안 갖고 싶었던 친동생이 생긴 것 같아 오히려 기쁘다면서 찬성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 생활은 감춰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에는 술도 담배도 안 하던 남편은 그것부터가 모두 거짓말이었죠. 그동안은 그냥 제 눈을 속이고 잘 보이기 위해서 숨겼던 거더라고요. 종종 제가 일하는 가게를 지날 때마다 같이 일하는 형들 담배 심부름을 하는 거라며 일부러 저를 보기 위해 자진해서 다녀온다고 하더니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은 하루에도 몇 갑을 줄담배를 피우는 골초였거든요. 결혼하고 1년부터 술, 담배 문제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분쟁이 생겼어요. 담배는 어떻게 넘어간다고 해도 문제는 술이었어요. 술을 좋아하고 많이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후가 문제였죠. 술버릇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목소리가 커지고 말투가 거칠어지고 눈에 보이는 사람은 누구도 가리지 않고 시비를 걸고 싸움을 했어요. 그동안 술을 좋아하지 않아 마시지 않은 게 아니라 이런 행동들 때문에 질려버린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같이 마셔주지 않아서 못 먹은 거였어요. 처음에는 시내에서 몇 번 마시고 오더니 나중에는 제가 일하는 식당에서도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한두 잔 하는 정도야 누가 뭐라고 하겠냐마는 거기서 끝나지 않은 것이 문제였죠.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저녁에 반주 정도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점심시간에 근무 중에도 나와서 술을 진탕 먹고 비틀거리며 일을 하겠다고 들어가고는 했어요. 처음 몇 번은 지금 상태로 가서 일하면 혼난다고 위험하다고 말렸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이씨, 비켜 이년아! 한 번은 점심시간에 술을 먹고 일을 하러 가는 남편을 붙잡고 말리는데 제 손을 거칠게 빼면서 저를 밀어버렸어요. 저는 그대로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면서 넘어졌고 그러면서 테이블에 팔을 부딪혀 살이 찢어졌어요. 그제서야 남편은 마셨던 술이 확 깨는지 다급하게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생각보다 많이 찢어진 탓에 몇 바늘을 꿰매게 되었고 남편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엉엉 울면서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내가 미친놈이야. 잠깐 미쳤었나 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앞으로 술은 입에도 안 댈게. 내가 술 또 마시면 또라이야. 진짜 미안해. 무릎을 꿇고 울기까지 하면서 비는 남편을 보니 차마 모질게 대할 수 없었어요. 그래, 원래 술 좋아하던 사람이 오랫동안 마시지 않았으니 한동안 고삐가 풀어졌을 수 있지. 이제는 그렇지 않겠다고 하니 믿어보자 싶었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이해심이 많았나 모르겠어요. 누가 보면 제가 무슨 대단한 수양이라도 한 줄 알 거예요. 어쨌든 술 먹은 남편에게 패대기를 쳐지면서 피를 보고도 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이 인간이랑 결혼 생활을 이어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완전 미친 여자였죠. 놀랍게도 한동안은 정말 남편이 술을 끊은 것처럼 보였어요. 술을 마시지 않으니 저희 부부 사이에는 싸움도 일어나지 않고 다시 예전처럼 화목했어요. 덕분에 그 사이에 아이도 생겼죠. 아이가 생겼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게다가 남편이 술까지 마시지 않으니 더욱 좋아하셨죠. 남편도 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앞으로 진짜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담배도 전부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하지만 개가 똥을 끊냐는 말이 있죠. 남편의 그 다짐은 임신 6개월이 지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금단 증상 때문에 갑자기 담배를 끊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고 천천히 줄이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뭐 그게 쉬운 일인가요? 끊겠다는 말만 반복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담배를 가지고 잔소리하는 저에게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본인도 자신이 뱉은 말을 못 지키는 게 민망하기는 한 건지 집에 들어올 때마다 괜히 곧 끊을 거라며 화를 내고는 했어요. 매일 너무나 힘든 결혼 생활인데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덕분이었어요. 임신 중에는 잘 먹어야 한다면서 온갖 몸에 좋다는 음식을 다 해주시고 삼계탕은 푹 삶아서 그 살을 손수 다 발라서 식사 내내 제 밥숟가락에 얹어주셨어요. 물론 제 동생 것까지 말이죠. 몸이 무거워 돌아다니기 힘들어지는 저 대신에 제 동생 학교도 대신 가주시고 비 오는 날은 우산까지 들고 마중을 나가주었어요. 아마도 그런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결혼 생활은 벌써 끝이 났을지도 몰라요. 참 우습게도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 뭔가 깨달음을 얻었나 봐요. 양수가 터졌을 때도 어디서 술을 처먹고 있는지 연락이 되지 않았던 남편은 저랑 어머니, 남동생이 함께 병원으로 가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야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막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더니 눈물을 터뜨리면서 아가야, 아빠야, 아가야,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는 진짜 좋은 아빠가 될게. 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참아보자 하면서 우리 이제부터는 진짜 같이 잘 살아보자고 다짐을 하면서 부모로서 시작하는 새로운 삶을 다시 굳게 다짐하면서 시작했죠. 아이가 태어나면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더니 정말이었어요. 다들 아기 미소 한 번에 까르르 숨 넘어갈 듯이 행복했죠. 아이를 낳으면서 식당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벌이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열심히 근무를 띄워주는 덕분에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첫돌이 지나고 이제 슬슬 아기가 제가 없어도 잘 먹고 자면서 저도 다시 식당 일을 다녔고요. 그렇게 우리 집 귀여운 막내 역할을 톡톡히 하던 아기는 무럭무럭 성장했고 그 사이 남동생도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진학했어요. 예전부터,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전부터 동생이 대학 갈 것을 대비해서 돈을 모아두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졸업 후 등록금을 지원할 생각이었죠. 처남 대학 가는 거 다시 생각하면 안 돼? 어? 왜? 아니, 대학을 무슨 서울까지 다녀. 자취하려면 돈도 들고 졸업까지 학비도. 그 돈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모아뒀으니까 신경 쓰지 마. 어릴 때부터 워낙 똘똘한 애라서 당연히 대학까지 보낼 생각으로 내가 아껴서 모아둔 거니까. 야, 너 웃긴다. 결혼하기 전부터 모았으면 무슨 네 돈이야? 우리 결혼했고 부부니까 그 돈은 당연히 공동재산이지. 그리고 막말로 대학 나온다고 다 좋은 직장 얻는 것도 아닌데 그럴 돈 있으면 내가 하려던 사업에나 투자하던가. 사업? 당신 예전에도 사업하겠다고 아버님 갖고 있던 재산 들고 집 나갔던 거라며. 서울 가서 돈 벌어서 사업하려고 모으던 게 아니라 아버님이 갖고 있던 재산 몰래 훔쳐서 밤에 갑자기 집 나갔다며. 그나마도 사기당해서 돈만 갖다 바치고 아버님이 다시는 집에 발붙이지 말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 살았던 거잖아. 예전에 이 동네에서 일할 때도 맨날 술 마시고 사고치고 지금 일하는 공장도 어머님이 이제 착실하게 지낼 거라고 겨우겨우 부탁해서 들어간 거고. 아니, 그건 옛날이지. 그리고 막말로 남자고 술 먹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젊었을 때 이것저것 도전해볼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한번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는 절대 실수 안 해. 마누라가 남편 뒷바라지를 한번 못 해주냐? 어? 제가 결혼 전 모아둔 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더니 남편은 당당하게 그것을 요구하더라고요. 그 당시 법적인 조언이나 이런 건 몰랐지만 저는 동생 앞으로 제가 힘들게 모아둔 재산이었기에 한 푼도 양보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면서 남편은 다시 그 스트레스를 술로 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정신 차리고 다시 다니던 공장도 슬슬 안 나가기 시작했죠. 제가 술 좀 깨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출근하라고 잔소리할 때마다 네가 모아둔 돈이 있는데 자기가 왜 힘들게 일을 해야 하냐면서 헛소리를 했어요. 야, 우리 마누라가 서울에 있는 대학 등록금을 낼 정도로 부자인데 뭐하러 일을 하냐? 야, 내 인생 아주 팔자 폈다. 마누라가 부자야. 나는 뭐 이렇게 술이나 먹고 한량처럼 기둥서방이나 해야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남편의 기분과 태도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 인간이랑 더 같이 살다가는 내가 화병에 먼저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다툼이 심해질수록 남편의 술병은 늘어갔고 그럴수록 저희 부부의 싸움도 심각해졌어요. 처음에는 말싸움을 하다가 이어서 물건을 던지다가 어느 날은 할머니와 자는 딸아이까지 깨워가며 네 엄마 하는 꼴 좀 보라고 소리를 지르고 아이에게 겁을 주더라고요. 이 상황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 말리려고 뛰어드는 남동생이 뺨을 때리는 순간 결심했어요. 이 인간이랑은 더 이상 살지 말아야겠다고 말이죠. 결국 저희 부부는 이혼을 진행했어요. 남편은 제가 모아둔 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오히려 그동안 가장으로서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들로 인해서 양육권까지 제 몫이 되었어요. 그리고 양육비까지 꼬박꼬박 전달하라는 판결을 받았죠. 남편은 분하다면서 일을 갈았지만 그동안 제가 당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과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출산하는 당일까지 술을 먹다가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보지 못한 남편의 모습을 낱낱이 고하니 아무도 그 사람 편을 들지 않았어요. 이제 저 인간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깽판 치는 꼴을 보지 않을 수 있다니 속이 다 시원했어요. 다만 짐을 싸서 집을 나오는 순간까지 단 하나, 저희 어머니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아들이 잘못한 것을 알기에 차마 말리지는 못하시고 뒤에서 제가 짐 싸는 모습을 눈물 지으며 보시는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손주를 깨끗이 씻겨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로션까지 발라주었어요. 하나뿐인 소녀딸이라고 그동안 얼마나 예뻐했는지 알기에 어쩌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는 이 순간에
쉽게 집을 떠나기가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이제까지 저와 딸에게 그리고 남동생에게 했던 것을 생각하면 아무리 어머니가 안타까워도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떠나는 게 맞았어요. 미안하다, 아가야. 미안해.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에요. 자리 잡으면 연락드릴게요. 아이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내려오거나 보러 올라오시게 버스비 보내드릴게요. 잘 살아. 알겠지? 너는 착하고 야무지고 똑똑해서 어디 가서 뭘 하든 잘 지낼 거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잘 살아야 한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울면서 서로를 꼭 껴안아 주었어요. 어머니는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서 먹으라며 마지막으로 반찬을 가득 싸서 손에 쥐어주시고 가는 길에 출출할 때 먹으라고 김밥까지 만들어주셨어요. 오늘도 어디서 술을 먹고 쓰러졌는지 집에도 안 들어오는 남편을 빼고 어머니랑 저, 남동생은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딸내미는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어른들이 다들 우니 덩달아 같이 울었고요. 그렇게 저는 딸을 데리고 남동생과 함께 서울로 상경했어요. 남동생의 대학 근처에 집을 얻었어요. 동생은 학교 근처 고깃집에서 일하면서 용돈을 벌었고 저는 한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밥에 불고기나 제육볶음 등을 올리기도 하고 달걀 부침과 간 소고기를 올려서 비빔밥을 만들어 팔기도 했어요. 메뉴만 들었을 때는 뭔가 특별한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근처에서도 점심시간이면 자리가 꽉 차서 가끔은 줄을 설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곳이었죠. 메뉴는 다른 식당들과 비슷한 듯 평범하지만 이곳의 특별함이라고 한다면 바로 돌솥이었어요. 모든 음식을 지글지글 끓는 돌솥에 담아서 내주는데 치익 하는 소리부터 아래쪽에 살짝 달라붙어 생기는 누룽지까지 학생들에게 인기 만점이었어요. 돌솥밥도 인기였지만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는 뚝배기로 나오는 뜨끈뜨끈한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등도 엄청난 인기였어요. 특히 알밥은 아이들이 기숙사에서나 자취하면서 먹기 힘든 요리였기에 꾸준히 인기가 많은 메뉴이기도 했죠. 그렇게 제가 버는 돈도 있고 남동생도 자기 용돈 정도는 벌고 또 의외로 남편이 꼬박꼬박 양육비를 보내오는 덕분에 걱정스러웠던 타향살이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이혼하고 나서 혼자 애 키우는 게 그래도 걱정이 되기는 했었는데 생각보다 잘 헤쳐나가고 있었죠. 어머님이 신경 쓰여 가끔 연락을 드리기도 했는데 아들 눈치가 보여서 편하게 통화도 못 하시더라고요. 워낙 그 전에도 자신이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어 아들에게 제대로 해줄 게 없다며 눈치를 많이 보던 분이다 보니 이혼하고 저에게 잔뜩 화가 나 있는데 연락을 하는 게 영 불편한 눈치였어요. 그래서 저도 초반에는 자주 연락을 드렸는데 언젠가부터 뜸해지게 되었죠. 한 1년 정도 양육비를 받았는데 갑자기 뚝 끊겨버렸어요. 처음에는 며칠 늦어지나 싶어서 기다렸는데 원래 주기로 한 날짜가 아무리 지나도 연락도 없고 보내지를 않더라고요. 그 전에도 일이 들쑥날쑥해서 정해진 비용보다 훨씬 적게 보낸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달도 출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돈을 못 벌었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달도 연락 한 통 없이 양육비가 오지 않았어요. 궁금함에 먼저 연락을 해볼지 싶었는데 혹시 나랑 통화하려는 수작인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게다가 괜히 통화했다가 서로 좋은 꼴 보고 끝나기는 힘들 것 같아서 어차피 얼마 되지도 않았던 거 그냥 더러워서 내가 안 받고 만다고 하고 넘어갔어요. 솔직히 그 사람이 책임감 있게 애 클 때까지 양육비를 줄 거라는 기대도 하지 않았기에 나중에 괜히 찾아와서 자신이 아빠네 뭐니 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잘됐다 싶었죠. 그리고 저는 지금 일하는 식당처럼 가게를 차리기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식당에서 배울 수 있는 기술도 열심히 배웠죠. 가게 사장님들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었는데 젊은 나이에 이혼하고 혼자 아이 키우며 동생 뒷바라지 한다고 저를 애틋하게 생각하셨어요. 자식도 없어서 나중에 식당 물려줄 사람도 없고 메뉴도 크게 특별할 것도 없으니까 나중에 가게 차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용해 먹으라며 양념 소스 만드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다 알려주셨죠. 덕분에 거기서 일하면서 물건 들여오고 계약하는 법부터 식당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전부 배울 수 있었어요. 몇 년 후 남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며 독립했고
저는 딸이랑 같이 다른 대학가 근처에 식당을 차렸어요. 권리금까지 내면서 몫이 좋은 곳을 잡아서 그런지 장사 초부터 연일 대박 행진을 이어갔죠. 사장님들에게 배운 레시피에 저만의 특제 육수를 곁들인 우동 국물까지 서비스로 내주었더니 식사 시간이 되면 학생들이 줄을 섰어요. 저녁과 새벽에는 특제 우동을 판매했는데 근처가 대학가다 보니 술 한잔하고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거나 해장을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개업 효과로 장사가 되는 몇 달이 지나고 나서도 매출은 더욱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오지 않았어요. 덕분에 가게는 얼마 지나지 않아 2층으로 확장을 했고 그 다음 해에는 근처에 2호점을 차렸어요. 2호점은 아예 우동을 메인으로 판매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유명 대학 거리에 3호점을 내게 되었고 저는 어느새 성공한 식당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이 되었어요. 언젠가부터 가게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지 매출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죠. 동생과 딸내미 데리고 살던 대학가 자취방을 벗어나 아파트에 살게 되었고 우리 애가 원하는 것은 웬만한 건 다 들어줄 수 있었어요. 예쁜 옷과 인형, 재밌는 책, 따뜻한 옷 등 아마도 이혼하지 않고 남편과 같이 살았다면 아이에게 해줄 수 없던 것들이었겠죠. 그렇게 이혼하고 혼자 사업을 꾸리면서 지낸 지도 10년이 지났어요. 그날은 아이가 수련회에 가서 집에 혼자 있기 싫어서 아침부터 가게들을 이곳저곳 돌고 있었죠. 오후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재료를 다듬고 있는데 밖에서 살짝 다투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밖으로 나가보니 저희 식당 직원이 할머니 한 분에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만 할머니의 얼굴을 보고 경악하고 말았어요. 저도 모르게 그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어머니! 바로 예전 제 시어머니였어요. 허름한 차림에 하얗게 샌 머리. 얼마나 고생했는지 손은 껍질이 다 일어나 있었어요. 그리고 바짝 마른 손으로 옥수수를 한가득 품에 안고 있었죠. 어머니! 어머니 저예요! 세상에!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누구? 아이고 얘야. 아이고 너구나. 사장님 아시는 분이에요? 사장님? 아이고 네가 이 식당 사장이 된 거야? 아이고 잘됐다 잘됐어. 너 예전부터 식당 차리고 싶다고 하더니 정말 잘됐다. 저는 우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자세한 상황을 물어보기 위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식당의 한쪽으로 가서 앉았어요. 아직 식사도 하지 않으셨다고 하시길래 급하게 음식과 반찬을 가지고 와서 차려드렸는데 언제부터 밥을 드시지 않은 건지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더라고요. 예전과 다르게 온몸에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마른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다시 또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고맙다. 네 덕분에 이렇게 좋은 밥도 먹고.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그 사람이 또 사업한다고 돈이라도 들고 도망간 거예요? 너 아직 소식을 못 들었구나. 그래, 나도 너한테 이야기한 적이 없고 그동안 고향과도 연이 끊어졌으니 몰랐겠구나. 너 그렇게 서울 가고 나서 그 녀석은 점점 더 망나니가 되었단다. 돈 벌어서는 그대로 술 먹는 데 쓰고 술 먹고 여기저기 행패 부리고 어느 날은 무서운 사람들이랑 싸우다가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병원에 실려갔어. 옆에서 뜯어 말려도 내 말을 듣는 애가 아닌지 그렇게 한 1년 정도 정말 술에 절어서 살았는데 너한테 줄 양육비가 모자라 집도 팔고 작은 데로 이사했단다. 그런데 술을 먹고는 이전 집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린 거야. 내 집이니까 내놓으라 하면서 말이다. 그렇게 혼자서 유리창까지 깨부수면서 난리를 치다가 발을 헛디뎌 그만 평상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단다. 그리고 그대로 세상을 떠났어. 나는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다. 그리고 그 녀석이 난리친 것을 물어줘야 한다고 해서 이사했던 작은 집도 다시 팔았다. 그렇게 여기저기 옮겨 다녔는데 내가 16살에 남편 만나
시댁에서 맨날 밥 짓고 빨래만 했으니 어디 돈 버는 법을 알아야지. 이것저것 해보는데 잘하는 거 하나 없어. 여기서 쫓겨나고 저기서 쫓겨났단다. 그러다가 먼 친척분 하나가 서울에서 지내고 있어. 여기서 신세 지는 중인데 뭐라도 해보려고 옥수수를 팔러 다니고 있단다. 그동안 남편이 그냥 돈벌이가 없거나 주기 싫어서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세상을 떠난 거였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그 뒷수습을 하느라 돈 한 푼 없이 지내고 계셨던 거였죠. 그 모습을 보니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참 착하고 좋은 분이거든요. 이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닌데 이렇게 지내고 계셨다니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 저한테 연락이라도 하시지. 내가 너한테 어떻게 연락을 해. 그동안 우리 아들 만나서 고생한 것만 해도 내가 대역죄인인데 마음 쓸 것 없다. 내가 자식 그렇게 키워서 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미안해하지 말어. 도저히 어머니를 그냥 볼 수 없어서 거처가 정해질 때까지 우리 집에 모시기로 했어요. 수련회에서 돌아온 딸은 너무 어릴 때라 기억하지 못하는지 처음에는 할머니를 낯설어 하더니 자기를 잘 챙겨주고 엄청나게 예뻐해 주시니 금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머니께서 뭐라도 하실 수 있도록 돕고 싶어 가게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가르쳐 드렸는데 평생 가정주부로만 사셨던 분이 나이 들어서 일을 하려고 하니 쉽지 않더라고요. 실수도 계속 이어지고 어느새 연세도 많이 드셔서 잠시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매우 힘들어 하셨어요. 일을 알려드리는 것은 무리다 싶어 한동안은 집에서 우리 애를 돌봐주셨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들어가니 저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방으로 들어가니 웬 주머니 같은 것을 꺼내셨어요. 그 안에는 어떤 땅에 대한 서류와 아버님의 모습이 담긴 오래된 사진 몇 장이 있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 너희 시아버지가 나한테 이거 잘 갖고 있으라고 주고 세상을 떠났단다. 도통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보는 건지도 몰라서 아무한테도 못 보여주고 있었는데 내가 너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찬찬히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들을 보는데 그 서류는 어머니 고향 근처의 한 땅이 이전에 아버님의 소유에서 어머님으로 바뀌었다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찍으신 사진 속 장소가 바로 그 땅인 것 같았죠. 어머니, 이건 여기 서류대로라면 어머님 앞으로 땅이 있어요.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여기 지역 산을 재산으로 넘겨주신 거예요. 아니, 이걸 이제까지 그냥 가지고 계셨어요? 남편이 죽으면서 이거 중요한 거니까 꼭 잘 가지고 있으라고 했거든. 특히 아들한테 절대 보여주지 말라고 꼭꼭 숨겨두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꼭꼭 숨겨놨지. 저는 바로 동생에게 연락했어요. 다음날 집으로 온 동생은 서류를 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보더니 그 주소지에 적힌 산을 포함한 지대가 어머님 앞으로 남겨져 있는 게 맞다고 했죠. 심지어 자신이 알아보니 대략 땅의 시세가 1억 5천만 원가량 한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두 사람은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정도 돈이면 시골에서 고생하지 않고 쭉 살 수 있으셨을 텐데 이런 사실을 몰라 집도 절도 없이 여기저기를 전전하며 힘들게 길가에서 옥수수나 파셨다니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희는 당장 어머니에게 이런 재산이 있다고 알려드리고 집이라도 얻어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겠다 결심했어요. 그런데 그때 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딸이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어머니께서 쓰러져 계셔서 119를 불러 병원으로 왔다고 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그동안 건강이 많이 상했다고 하더라고요. 연세도 많으셔서 다른 치료 방법은 따로 없다고 마지막 하는 길 조금 더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래도 한동안 수액이라도 좀 맞으면 나을지 싶어서 병원에 입원하기로 하고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아이고, 어머니, 그 땅을 진작 알았으면 이렇게 몸도 마음도 고생하지 않으시고 지내셨을 텐데. 그 우리 어머니 안타까워서 어떡해요. 괜찮다, 괜찮아.
아가 네 잘못도 아니고 내가 무지해서 그런 건데 뭘. 그리고 괜찮아. 덕분에 너희 가족들과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었잖냐. 그때 내가 옥수수 팔러 너희 가게 안 갔으면 우리 이쁜 손녀딸도 너도 그리고 사돈 총각도 다시 못 만났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 그리고 그 땅 말이다. 그냥 그거 너 해라. 네? 이제 내가 뭐 살 날이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있어봤자 뭘 하겠니. 죽을 때 싸갈 것도 아닌데 뭐하러 가지고 있어. 앞으로 살 날 오래 남고 똑똑하고 야무진 네가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 써도 잘 쓰겠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 너 주고 싶다. 저는 그래도 현금화해서 앞으로 어머니 쓰고 싶은데 쓰시라고 말렸지만 웬일로 싫다고 고집을 부리셨어요. 어떻게든 저를 주고 싶다고 하도 우기시는 바람에 며칠을 설득하다 결국 변호사를 불러서 땅을 제 앞으로 명의를 옮기기로 했죠. 저도 땅을 가지고 있어봤자 어디 쓸 곳도 없고 현금화할 수 있을 때 바꿔서 어머니 병원비로도 쓰고 어디 여행이라도 같이 다녀와야겠다 싶어서 남동생과 함께 직접 방문해보기로 했어요. 도착해보니 땅을 포함해서 작은 야산 같은 거였는데 입구에서부터 신기하게 길이 잘 닦아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올라가는데 주변으로 나무들이 보였어요. 무슨 야산에 나무들을 반듯하게 잘 심어놨나 싶었는데 동생이 깜짝 놀라면서 내려보자고 하더군요. 누나, 이거 보통 나무가 아닌 것 같은데? 에이, 보기엔 평범하구만. 조금 예쁘게 생기긴 했어도. 아니야, 이거 내가 보기엔 조경용이야. 그것도 엄청나게 오래 예쁘게 잘 자란. 동생은 한참을 입을 벌리고 산의 나무들을 훑어보더니 자신이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자기 아는 사람과 함께 가보자며 사람 몇 명을 데리고 다시 산을 찾았어요.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그분들이 나무를 보더니 차를 계속 멈추더라고요. 무슨 나무를 가지고 저렇게 호들갑인가 싶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호들갑인 게 아니라 제가 아주 멍청했어요. 거기에 있는 나무들은 무려 20억 원의 가치를 지닌 것들이었거든요. 내려와서 이야기를 듣고는 턱이 빠진 것처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알고 보니 동생은 대학 시절 동기 중 조경 사업을 하는 집 아이와 친했고 그 덕에 몇 번 나무들을 구경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서 엄청 귀하고 비싸다는 나무들도 구경했었는데 산에 올라오자마자 모양부터 이건 보통 가치가 아니다 싶었다고 하네요. 나무통과 가지의 굵기에 고든 모양새, 그리고 산 전체에 심어진 숫자를 보니 한두 푼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그 친구에게 연락해 전문가분을 보내달라고 한 거였어요. 저는 나무가 그렇게 값이 나가는 게 따로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20억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심지어 계속해서 기르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그러니까 무려 40년 전부터 일궈두었던 나무다 보니 아주 튼튼한 데다가 산이 워낙 토양도 훌륭하고 바람이나 햇빛도 적당해서 무척 잘 자란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판매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나무를 팔고 나니 엄청난 돈이 생겼어요. 그중 일부는 곧 결혼을 앞둔 동생이 살 수 있도록 아파트를 사주었고 나머지 돈으로는 산에 자리를 만들어 식당을 차렸어요. 한쪽에는 나무들이 자랄 수 있게 공간을 놔두었고 넓은 마당과 자연이 가까운 식당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보기도 전에 어머니께서는 그만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마지막까지 저에게 고맙다고, 결혼해서 시어머니로서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아들 잘못 키워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아버님이 물려주신 그 산에서 가장 예쁜 나무에 어머님을 모셨어요. 이렇게라도 곁에서 우리 가족이랑 함께하며 소녀딸이 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우리 가족은 어머님께서 물려주신 산 덕분에 좋은 집에 살고 원하는 식당을 하면서 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늘 어머니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 딸에게도 할머니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매일 어릴 때 추억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비록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로 만난 시어머니와 며느리이지만 그래도 저는 늘 어머니를 만난 것을 제 일생의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고마운 마음 오래오래 간직하면서 하나뿐인 딸도 바르게 잘 키우며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